나는 50대 후반의 미망인 민정이다. 5년 전 내 아들 준서가 사라진 후로 내 삶은 멈춰버렸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고통스러웠고 밤이 되면 아들의 환영이 나를 찾아와 잠 못 이루게 했다. 준서는 나의 전부였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나는 오로지 준서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다. 그 아이의 웃음소리가 내 삶의 유일한 빛이었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걷는 것이 내 유일한 기쁨이었다. 그런데 그 빛이 어느 날 갑자기 꺼져버렸다. 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오후였다. 준서는 친구들과 공원에서 놀겠다고 나섰고 나는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지만 준서는 돌아오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에 공원으로 달려갔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들의 이름이 목이 터져라 외쳐도 메아리만 돌아올 뿐이었다. 경찰에 신고하고 전단을 뿌리고 온 동네를 헤매고 다녔다. 하지만 준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내 마음속 시계는 여전히 그날에 멈춰 있었다. 집 안 곳곳에는 준서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거실 한쪽에는 준서가 어릴 적 만들었던 삐뚤빼뚤한 그림이 액자에 걸려 있었고 준서의 방에는 그의 손때 묻은 장난감들이 놓여 있었다. 나는 매일 아침 준서의 방에 들어가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켰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지만 그 공간은 너무나도 텅 비어 있었다. 그곳에 더 이상 준서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나를 질식시켰다. 동네 사람들은 나를 볼 때마다 동정 어린 시선을 보냈다. 어떤 이들은 말없이 어깨를 두드려 주었고 어떤 이들은 힘내세요, 잊으세요 같은 형식적인 위로를 건넸다. 그들의 위로는 내게 닿지 않았다. 어떻게 내 심장과도 같은 아이를 잊으라는 말인가? 나는 그저 그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고 그들의 위로가 듣기 싫었다. 그 모든 것이 나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친구들은 나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애썼다. 민정아, 우리 동네 복지관에서 사진 강좌가 시작했대. 같이 가볼래? 이 근처에 새로 생긴 카페가 있는데 커피가 그렇게 맛있다더라. 그들의 따뜻한 마음을 알았지만 나는 모든 제안을 거절했다. 내게는 아무것도 흥미롭지 않았다. 삶은 무채색으로 변해버렸고 나는 그 안에 갇힌 채 벗어날 수 없었다. 매일 오후 나는 아들이 사라진 공원 벤치에 앉았다. 그 벤치는 준서가 친구들과 뛰어놀다 잠시 쉬어가던 곳이었다. 벤치에 앉아 눈을 감으면 마치 준서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엄마, 목말라 엄마, 나 이거 하고 놀아도 돼. 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왔다. 나는 그 기억 속에서 준서를 붙잡으려 애썼다. 하지만 이내 현실이 나를 덮쳤다. 준서는 여기 없었다. 텅 빈 벤치만이 나를 조롱하는 듯 했다. 나는 늘 그날을 되새겼다. 내가 좀 더 조심했더라면, 내가 그날 준서에게 공원에 가지 말라고 했더라면, 내가 직접 공원에 데려다주고 옆에서 지켜봤더라면, 수많은 가정이 나를 채찍질했다. 모든 것이 내 잘못 같았다. 죄책감은 시퍼런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끊임없이 난도질했다. 나는 그 고통 속에서 준서를 놓지 못했다. 그 고통이 준서와 나를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라고 생각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일부러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길을 피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내게는 비수처럼 박혔다. 아이들을 볼 때마다 준서가 떠올랐고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지금쯤 저 아이들처럼 자랐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다. 나는 그 모든 것을 피하고 싶었다.
내 삶은 아들을 찾기 위한 희미한 희망과 깊은 절망 사이를 오가는 외로운 싸움이었다. 아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한 줄기 빛이 보이다가도 이내 그 빛은 사라지고 다시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나는 희망에 지쳐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희망을 놓을 수도 없었다. 언젠가는 준서가 내게 돌아올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놓는 순간 나는 정말로 무너져 버릴 것 같았다. 오늘도 나는 공원 벤치에 앉아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붉게 물든 하늘은 마치 준서의 웃는 얼굴처럼 느껴졌다. 문득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에 나는 고개를 돌렸다.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저 소리는 또 어떤 절망을 내게 가져다 줄까? 나는 무심하게 생각했다. 내 삶은 이미 바닥까지 내려와 있었기에 더 이상의 절망은 없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삶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뒤흔들었다. 오늘도 여느 때처럼 나는 준서가 사라진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늦가을 햇살은 따뜻했지만 내 마음은 늘 시린 겨울 같았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쓸쓸한 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마치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탄식처럼 들렸다. 이제는 희망도 절망도 희미해져 버린 그저 무감각한 하루하루의 연속이었다. 오후 4시쯤 되었을까? 늘 그 시간쯤이면 공원 주변은 하교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북적였지만 오늘은 유난히 조용했다. 멀리서부터 앰뷸런스와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귀에 익은 절망의 소리. 나는 무심하게 고개를 돌렸다. 저 소리가 또 어떤 불행을 알리는 걸까? 내 상관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단념하려 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져 왔고 심상치 않은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방차와 앰뷸런스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공원 입구 쪽으로 달려가는 것이 보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무슨 일일까? 호기심보다는 불안감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발걸음을 옮겼다. 공원 입구 사거리. 저 멀리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거리 코너를 돌자마자 나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을 들이켰다. 한 대의 승용차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여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타이어가 터지는 소리,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연이어 들렸고 매캐한 연기가 사방으로 피어올라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사람들은 차 주변에 모여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뿐 누구도 선뜻 다가서지 못했다. 뜨거운 불길 앞에서 그들은 무력하게 서 있었다. 나 또한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저 불길은 마치 내 마음속에서 5년 동안 타오르던 절망의 불길과 같았다. 하지만 그때였다. 웅성거리는 사람들 틈에서 작고 여린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안 돼, 오빠. 나는 소리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한 어린 여자아이가 시뻘건 불길이 치솟는 차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울부짖고 있었다. 대여섯 살 정도로 보이는 작은 아이였다. 아이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되어 있었고 작은 몸은 덜덜 떨리고 있었다. 아이가 안에 있어요. 여자아이는 울면서 소리쳤다. 오빠, 오빠. 그 순간 내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아이가 안에 있다니, 불길에 휩싸인 저 차 안에 사람이 있다고. 그리고 오빠라는 단어가 내 귓가를 파고들었다. 나는 그 단어에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5년 전 내가 마지막으로 들었던 준서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다.
위험해요. 소방차 곧 올 거예요. 함부로 뛰어들면 안 돼요. 그들의 말은 너무나도 당연했다. 하지만 나는 그 어린 여자아이의 절규가 너무나도 크게 들렸다. 마치 내가 5년 전 준서를 잃어버렸을 때 외쳤던 절규처럼 저 아이의 눈에서 나는 내 모습을 보았다. 사랑하는 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절망. 나는 무언가에 홀린 듯 발걸음을 옮겼다.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강타했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오직 저 불길 속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생명의 소리. 그리고 어린 여자아이의 절규만이 나를 이끌었다. 아이가 안에 있어요. 여자아이는 나를 보며 더욱 필사적으로 외쳤다. 그 아이의 간절한 눈빛은 나에게 용기를 주었다. 나는 차가 있는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주변 사람들이 위험해요, 아줌마라며 나를 말렸지만 나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내 머릿속은 오직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나는 불길에 휩싸인 차문에 손을 댔다. 뜨거운 열기가 손바닥을 태울 듯했지만 나는 이를 악물었다. 아야, 나도 모르게 신음이 터져 나왔지만 나는 손을 떼지 않았다. 불길은 차의 절반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연기는 점점 더 짙어졌고 숨쉬기가 더욱 힘들어졌다. 차 문은 열리지 않았다. 나는 온몸의 힘을 다해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젠장. 움직이지 않았다. 쾅쾅. 나는 온몸으로 차 문을 밀치고 잡아당겼다. 땀과 눈물이 뒤섞여 시야를 가렸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저 안에는 아이가 있었다. 내가 잃어버린 아들처럼. 저 아이도 누군가에게는 전부일 것이다. 누군가의 전부를 잃게 할 수는 없었다. 아줌마 안 돼요. 멀리서 소방관들이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몇 분만 더 버티면 됐다. 하지만 내 손은 이미 감각이 없었다. 온몸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때 나는 다시 한번 여자아이의 비명소리를 들었다. 오빠, 제발. 그 목소리는 내 심장을 다시금 뛰게 했다. 그래, 포기하지 마. 민정아. 나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차 문을 잡아당겼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고 뼈가 부러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삐걱 놀랍게도 차 문이 아주 조금 열렸다. 희미한 틈새로 안쪽을 보니 뿌연 연기 속에서 희미한 형체가 보였다. 아이였다. 의식을 잃은 채 좌석에 쓰러져 있는 작은 몸. 나는 주저할 틈도 없이 좁은 틈으로 몸을 구겨 넣었다. 뜨거운 연기가 폐로 들어와 기침이 터져 나왔지만 나는 이를 악물었다. 아이를 끌어안고 밖으로 나오려는데 아이의 작은 몸이 내게 닿는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익숙함에 온몸이 전율하는 것을 느꼈다. 이 감각은, 이 작은 몸은 불길 속에서 뜨거워진 차문은 내 손에 화상을 입혔지만 통증은 내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오직 저 불길 속에서 아이를 꺼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나는 온몸의 힘을 다해 녹슨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손잡이가 내 손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느꼈다. 젠장 다시 시도했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고 손바닥에서는 땀이 비 오듯 흘렀다. 쾅쾅 나는 온몸으로 차문을 밀치고 잡아당겼다. 땀과 눈물이 뒤섞여 시야를 가렸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내 옆에서 울부짖는 어린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오빠, 그 아이의 절규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모성애를 다시금 일깨웠다. 내가 잃어버린 아들 준서가 떠올랐다. 저 불길 속에 있는 아이도 누군가에게는 전부일 것이다. 누군가의 전부를 잃게 할 수는 없었다. 아줌마 안 돼요. 멀리서
소방관들이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몇 분만 더 버티면 됐다. 하지만 내 손은 이미 감각이 없었다. 온몸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때 나는 다시 한번 여자아이의 비명소리를 들었다. 오빠 제발. 그 목소리는 내 심장을 다시금 뛰게 했다. 그래, 포기하지 마. 민정아, 너는 할 수 있어. 나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차 문을 잡아당겼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고 뼈가 부러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삐걱 놀랍게도 차 문이 아주 조금 열렸다. 희미한 틈새로 안쪽을 보니 뿌연 연기 속에서 희미한 형체가 보였다. 아이였다. 의식을 잃은 채 좌석에 쓰러져 있는 작은 몸. 나는 주저할 틈도 없이 좁은 틈으로 몸을 구겨 넣었다. 뜨거운 연기가 폐로 들어와 기침이 터져 나왔지만 나는 이를 악물었다. 아이를 끌어안고 밖으로 나오려는데 아이의 작은 몸이 내게 닿는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익숙함에 온몸이 전율하는 것을 느꼈다. 이 감각은, 이 작은 몸은, 내 팔에 안긴 아이는 너무나도 작고 여렸다. 나는 아이의 몸을 조심스럽게 감싸 안고 힘껏 잡아당겼다. 온몸이 불길에 휩싸인 차 안에서 빠져나오는데 성공했다. 차 밖으로 나오자마자 나는 콜록거리며 숨을 들이마셨다. 주변 사람들이 내게 달려와 괜찮냐고 물었지만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오직 내 품에 안긴 아이의 얼굴만이 눈에 들어왔다. 그 아이의 얼굴은 연기에 그을려 있었지만 나는 그 속에서 익숙한 윤곽을 발견했다. 심장이 발끝까지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얼굴을 감싸 쥐었다. 연기에 그을린 얼굴을 쓸어내자 얇게 그을린 피부 아래로 하얗고 앳된 얼굴이 드러났다. 그리고 나는 그 얼굴에서 잊을 수 없는 한 점을 발견했다. 아이의 오른쪽 뺨에 있는 작은 점. 그것은 준서가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던 점이었다. 그 점을 확인하는 순간 내 머릿속은 온통 하얗게 변했다. 믿을 수 없었다. 준서야. 준서 맞니? 나는 나도 모르게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내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쏟아져 내렸다. 아이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다. 나는 아이의 작은 몸을 품에 안고 엉엉 울었다. 5년 동안 나는 아들을 찾기 위해 미친 사람처럼 헤매고 다녔다.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절망 속에서도 나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내 품에 안긴 이 아이가 내 아들이라니. 그때 나를 향해 울부짖던 어린 여자아이가 내게 달려왔다. 오빠 아이는 내 품에 안긴 남자아이를 가리키며 울었다. 그 아이의 얼굴에도 눈물과 콧물이 범벅되어 있었다. 지은아. 괜찮아 너희 오빠는.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소방관들이 도착하여 불을 끄기 시작했고 앰뷸런스 대원들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환자분, 아이 이쪽으로 주세요. 나는 아이를 넘겨주면서도 손을 놓지 못했다.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라고요. 나는 흐느꼈다. 앰뷸런스 대원들은 당황한 듯 나를 바라보았지만 내 손에서 아이를 떼어냈다. 아이는 곧바로 앰뷸런스로 옮겨졌다. 나는 멍하니 앰뷸런스가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내 옆에는 여전히 울고 있는 작은 여자아이가 서 있었다. 얘야, 너는 괜찮니? 내 이름이 뭐니?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지은이에요. 저 오빠는 제 오빠예요. 지은이의 말에 나는 다시 한번 혼란스러워졌다. 오빠. 이 아이가 내 아들 준서의 동생이라고 하지만 나는 외동아들 준서 외에는 다른 자식이 없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누구지? 그리고 왜 내 아들을 오빠라고 부르는 것일까? 내 머릿속은 수많은 의문으로 가득 찼지만
나는 그 어떤 것도 생각해낼 수 없었다. 그저 내 품에 안겼던 준서의 따뜻한 천만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지은이의 손을 잡았다. 지은아, 너희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그냥 오빠랑 저랑. 아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울기 시작했다. 나는 지은이를 품에 안았다. 이 작은 아이 또한 나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지은이의 작은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다. 경찰관들이 다가와 사건 경위를 묻기 시작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내가 본 것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내가 구한 아이가 5년 전 실종된 내 아들 준서와 너무나도 닮았다는 사실을 말했다. 경찰관들은 내 말을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곧바로 아이의 신원을 확인하겠다고 했다. 나는 지은이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준서가 입원해 있는 병실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소방관, 경찰관, 그리고 기자들까지. 나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고 조용히 병실 안을 들여다보았다. 준서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작은 몸은 붕대로 감겨 있었고 얼굴은 여전히 연기에 그을려 있었다. 나는 준서의 작은 손을 잡았다. 아이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다. 내 아들, 분명 내 아들이었다. 나는 준서의 손을 잡고 밤새도록 기도했다. 제발 깨어나다오. 엄마에게 돌아와다오. 5년 동안 나는 매일 밤 아들을 위해 기도했지만 그 기도는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기적이 내게 찾아왔다. 이 기적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준서의 옆에 앉아 아들의 작은 손을 놓지 않았다. 창밖은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희미한 희망의 빛이 다시금 피어오르고 있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희미한 기계음 속에서 나는 밤새 준서의 곁을 지켰다.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있으니 5년 전 사라졌던 그날의 모든 순간들이 필름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준서의 해맑은 웃음소리, 나를 부르던 엄마 소리, 작은 손으로 내 손을 잡고 걷던 그 모든 순간들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이 작은 아이가 정말 내 아들 준서가 맞을까? 내 마음속에는 희망과 함께 또 다른 혼란이 밀려왔다. 아침이 되자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다. 의사는 준서의 상태를 설명해 주었다. 심한 화상과 연기 흡입으로 인해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말에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의사는 내게 아이와의 관계를 물었다. 나는 5년 전 실종된 내 아들이라고 말했고 의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는 아이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설명해 주었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다. 경찰에서도 다시 찾아왔다. 어제 내가 구한 아이가 내 아들 준서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그들은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경찰은 내게 준서의 어릴 적 사진과 특징들을 자세히 물었다. 나는 준서의 오른쪽 뺨에 있던 작은 점, 어릴 적 왼손잡이였던 버릇,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가 고집을 부릴 때마다 입술을 삐죽 내밀던 귀여운 표정까지 머릿속에 새겨진 모든 기억들을 끄집어내어 이야기했다. 경찰은 내가 말하는 특징들을 꼼꼼히 기록했다. 나는 경찰관에게 어제 함께 있었던 어린 여자아이, 지은이에 대해 물었다. 경찰관은 지은이가 사고 현장에 있었던 유일한 목격자이며 현재 보호시설에 있다고 알려주었다. 나는 지은이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그 아이는 분명 준서와 함께 있었을 것이다. 지은이의 이야기를 들으면 준서가 지난 5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생겼다. 경찰관의 도움으로 나는 지은이를 만날 수 있었다.
지은이는 보호시설의 작은 방에서 조용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지은이는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보았다. 어제 불길 속에서 울부짖던 그 작은 아이였다. 지은이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서려 있었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더 차분해 보였다. 나는 지은이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지은아, 괜찮니? 어제 많이 놀랐지?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빠가 아팠어요. 나는 준서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가 어려웠다. 그래, 그 오빠는 지금 병원에서 많이 좋아지고 있대. 네가 빨리 알려줘서 다행이야. 정말 고마워. 지은아. 지은이는 내 말에 고개를 들고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아줌마가 오빠를 구해줬어요. 아줌마는 영웅이에요. 그 말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영웅이 아니었다. 그저 내 아들을 구하려 했던 한 명의 엄마였을 뿐. 나는 지은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은아, 그 오빠랑은 어떻게 함께 있었던 거니? 너희 부모님은 어디 계시고? 지은이는 그림을 그리던 손을 멈추고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그 모습은 어릴 적 준서가 고집을 부릴 때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내 심장이 다시 한번 쿵 내려앉았다. 아줌마 아저씨가 저희 엄마 아빠예요. 근데 어제 아줌마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래서 오빠랑 저랑 지은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아줌마 아저씨가 엄마 아빠라고 그렇다면 그 차 안에 다른 어른도 있었다는 건가? 지은아, 어제 차 안에 너희 아줌마 아저씨도 같이 계셨니?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근데 아줌마가 운전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차가 이상해졌어요. 오빠가 소리 질렀는데 차에서 연기가 나고 무서웠어요. 나는 지은이의 말을 들으며 경악했다. 그렇다면 준서는 납치되었던 것일까? 이 아이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일까? 내 머릿속은 복잡한 질문들로 가득 찼지만 이 작은 아이에게 더 이상 깊은 이야기를 물어볼 수는 없었다. 아이는 너무 많이 놀란 상태였다. 나는 지은이를 안아주었다. 아이의 작은 몸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은아, 괜찮아. 이제 안전해. 아무 걱정 마렴.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지은이는 내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 울음소리는 내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경찰관은 나중에 지은이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다고 했다. 그리고 준서의 신원 확인을 위해 DNA 검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나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길게 느껴졌다. 매분 몇 초가 애가 탔다. 혹시라도 내 기대가 어긋날까봐. 이 모든 것이 꿈이거나 나의 착각일까봐 두려웠다. 병실로 돌아와 준서의 작은 손을 다시 잡았다. 아이의 몸에는 여기저기 화상 자국이 선명했다. 나는 준서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렸다. 이 아이가 정말 내 아들 준서가 맞을까?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나는 준서의 얼굴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아이가 준서라고 확신하기에는 두려움이 앞섰다. 혹시라도 내가 잘못 알게 된다면 또다시 감당할 수 없는 절망에 빠질 것만 같았다. 나는 준서의 작은 손을 잡고 어릴 적 준서의 손을 잡고 공원을 걷던 기억을 떠올렸다. 따뜻하고 부드러웠던 준서의 손. 지금 내 손에 잡힌 이 작은 손도 그때 그 느낌과 너무나도 똑같았다. 5년 동안 준서가 사라진 후 나는 세상의 모든 희망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난 이 작은 기적은 내 삶에 다시금 희망이라는 단어를 선물해 주었다. 밤은 깊어지고
병실 밖에서는 희미한 불빛만이 깜빡였다. 나는 잠들지 못하고 준서의 옆을 지켰다. 아이의 가느다란 숨소리가 내게는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다. 이 밤이 영원히 끝나지 않기를, 그리고 이 아이가 깨어나 나를 엄마라고 불러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며칠 후 병원에서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관은 조심스러운 얼굴로 내게 결과를 전달해 주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아 탔다. 혹시라도 내 기대가 틀린 것이라면.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릴 것만 같았다. 서류에 적힌 글자를 읽는 순간 내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친자 관계 일치. 내 아들. 정말 내 아들이었다. 5년 동안 나는 아들을 찾기 위해 미친 사람처럼 헤매고 다녔다.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절망 속에서도 나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내 품에 안겨 있던 그 아이가, 불길 속에서 내가 구한 그 아이가 내 아들 준서였다. 기적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지난 5년 동안의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와 나를 압도했다. 경찰관은 조용히 내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나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들어 경찰관을 바라보았다. 정말 제 아들이 맞나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떤 때보다 확실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님, DNA 검사 결과 친자 관계가 일치합니다. 실종되었던 아드님 준서 군이 확실합니다. 그는 준서의 사건 파일을 내밀었다. 5년 전 닳고 닳도록 읽었던 그 파일이었다. 이제 그 파일에는 새로운 기록이 추가될 것이다. 발견. 그 두 글자가 내게는 세상의 어떤 단어보다 아름답게 느껴졌다. 나는 곧바로 지은이를 다시 찾아갔다. 지은이는 여전히 보호시설에서 조용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지은이는 밝은 표정으로 나를 맞이했다. 아줌마 오빠는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지은아. 오빠는 이제 정말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지은아, 네가 구해달라고 했던 그 오빠가 사실은 내 아들이란다. 지은이는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정말요? 그럼 아줌마가 오빠 엄마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은이를 품에 안았다. 그래. 지은아, 엄마란다. 네가 우리 준서를 구해줬어. 정말 고맙다. 지은아. 지은이는 내 품에 안겨 조용히 흐느꼈다. 그동안 이 작은 아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 감당해 왔을까. 나는 지은이의 작은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지은아, 괜찮으면 아줌마한테 오빠랑 같이 있었던 일들 좀 이야기해 줄 수 있니? 아줌마는 아직 오빠가 5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아무것도 몰라서. 지은이는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준서에 대한 애틋함이 보였다. 저는 그냥 아줌마랑 살았어요. 아저씨는 매일매일 술 마시고 아줌마는 저랑 오빠한테 심술 부리고. 지은이는 작게 말했다.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술심술, 그들은 준서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던 것일까? 오빠는 착했어요. 아줌마 아저씨가 저를 혼내면 오빠가 대신 맞아주기도 하고. 나는 지은이의 말에 말을 잇지 못했다. 준서가 맞았다고 내 아들이 그 험한 곳에서 맞고 살았단 말인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동시에 준서를 지켜주지 못한 나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오빠는 매일매일 엄마 보고 싶다고 울었어요. 저도
엄마 보고 싶다고 울면 오빠가 안아줬어요. 그리고 오빠는 책 읽어주는 거 좋아했어요. 밤마다 몰래 책 읽어줬는데. 나는 지은이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준서가 나를 그리워했다니. 그 힘든 상황에서도 나를 기억하고 어린 지은이를 돌봐주었다니. 내 아들은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뎌왔을까. 어제는 아줌마가 갑자기 운전하다가 아팠어요. 그래서 차가 막 흔들리다가 쾅 하고 부딪혔어요. 그리고 불이 났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밖에 나왔는데 오빠는 안 나와서 제가 아줌마한테 구해달라고 소리 질렀어요. 지은이의 순수하고 어설픈 증언 속에서 나는 5년 전 준서가 사라진 날의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갔다. 준서가 납치되었고 그를 납치한 사람들은 준서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으며 오히려 학대까지 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었다. 경찰관은 지은이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차량의 차주와 탑승자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곧이어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다. 사고 차량의 운전자는 과거에 실종 아동 사건과 연루되었던 인물이었고 그들은 준서를 납치하여 자신들의 아들처럼 키워왔던 것이다. 지은이 또한 그들의 친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준서와 같은 보육원에서 만난 아이였고 함께 그들에게 입양되어 왔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와 슬픔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내 아들을 납치하고 학대까지 했다니 그들에게 준서의 고통을 겪게 한 것에 대한 복수심이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 또한 어떤 사연이 있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도 들었다. 그들은 왜 이런 끔찍한 선택을 했을까?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경찰관은 내게 준서가 안정을 찾으면 자세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나는 준서의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지난 5년 동안 준서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다. 나는 준서에게 그 모든 아픔을 잊게 해주고 싶었다. 다시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게 해주고 싶었다. 병실로 돌아와 준서의 옆에 앉았다. 아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나는 준서의 작은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준서야, 엄마 왔어. 이제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을게. 아무 걱정 마.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떤 때보다 진심이었다. 나는 5년 전 준서가 사라지던 날을 다시 떠올렸다. 그날 이후 나는 삶의 모든 희망을 잃었다. 하지만 오늘 내 아들을 다시 만났다. 그것은 기적이었다. 지은이의 작은 증언은 내게 지난 5년 동안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비춰 주었다. 이제 준서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리면 된다. 그리고 나는 준서에게 내가 겪었던 모든 아픔을 보상해주고 싶었다. 엄마로서. 내가 지켜주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을 모두 되돌려주고 싶었다. 준서가 깨어날 날을 기다리며 나는 매일 밤낮으로 병실을 지켰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여전히 믿기지 않는 기분이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니. 그것도 5년 만에 이렇게 극적으로 다시 만나게 되다니. 하지만 기쁨과 안도감 속에서도 준서가 지난 5년 동안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다. 이 작은 아이가 감당했을 무게가 얼마나 컸을까. 경찰 조사를 통해 지난 5년간의 준서의 행방이 서서히 드러났다. 준서를 납치했던 이들은 부부였다.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고 오랜 기간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공원에서 혼자 놀고 있던 준서를 보고 충동적으로 유괴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들은 준서를 자신들의 아들처럼 키웠고 나중에 지은이까지 입양해 준서의 동생으로 삼았다고 했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아이가 없다고 해서 남의 아이를 유괴하다니.
그것도 모자라 준서에게 학대까지 서슴지 않았다니. 지은이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준서가 말을 듣지 않거나 자신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마다 술을 마시고 폭력을 휘둘렀다고 한다. 내 아들이 그 험한 곳에서 맞고 살았다니. 나는 그들의 잔혹함에 몸서리쳤다. 동시에 내가 준서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나를 짓눌렀다. 내가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내가 그날 준서를 혼자 두지 않았더라면, 수많은 가정이 나를 괴롭혔다. 경찰은 그 부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로 인해 갈등이 심해지면서 결국 준서를 데리고 도피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고 차량을 운전했던 아줌마는 운전 중에 심장마비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차가 통제력을 잃고 화재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비극이었다. 그들의 불행이 나의 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연민까지. 지은이는 보호시설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었다. 나는 매일 지은이를 찾아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지은이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내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준서와 함께 지냈던 시간들, 함께 숨어서 책을 읽던 밤, 그리고 자신을 지켜주던 준서의 따뜻한 손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지은이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나는 준서가 얼마나 강하고 의젓하게 버텨왔는지 알 수 있었다. 내 아들은 그 험한 환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오히려 어린 동생을 보살피며 살아남은 것이다. 어느 날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줌마, 오빠는 언제 깨어나요, 저? 오빠한테 할 말이 있는데. 나는 지은이의 작은 손을 잡고 말했다. 곧 깨어날 거야. 지은아, 오빠는 지은이 덕분에 살았으니까. 지은이가 옆에 있어주면 더 빨리 깨어날 거야.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준서의 회복을 기다렸다. 그녀는 준서에게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었던 존재였고, 준서 또한 지은이에게 위로를 받았을 것이다. 나는 두 아이의 끈끈한 유대감에 가슴이 뭉클했다. 준서의 병실에는 준서가 어릴 적 좋아했던 장난감들과 그림책들이 놓여 있었다. 나는 매일 준서에게 말을 걸었다. 준서야, 엄마 왔어. 오늘 날씨가 정말 좋다. 준서가 제일 좋아하는 떡볶이도 해줄게. 어서 깨어나렴.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나는 희망을 놓지 않았다. 5년 동안 나는 준서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이제는 준서가 나를 엄마라고 불러주는 그 순간만을 기다렸다. 며칠이 더 흘렀다. 준서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고 있었다. 어느 날 새벽, 나는 희미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엄마, 아주 작고 희미한 소리였다. 나는 화들짝 놀라 준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준서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눈을 떴다. 뿌옇게 초점이 잡히지 않는 눈동자가 나를 향했다. 준서야, 준서야. 나는 준서의 손을 잡고 흐느꼈다. 엄마 왔어. 엄마 여기 있어. 준서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고 갈라져 있었지만 또렷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준서의 손을 잡은 채 엉엉 울었다. 5년 만에 다시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는 세상의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고 감동적이었다. 나는 준서의 작은 몸을 품에 안았다. 아이의 따뜻한 천이 내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준서는 깨어났지만 아직 모든 기억이 돌아온 것은 아니었다. 그는 지난 5년간의 기억을 단편적으로만 기억했고, 특히 납치되었던 순간과 학대받았던 기억들은 봉인된 듯 보였다. 의사는 준서의 심리적인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나는 준서에게 무리하게 과거를 묻지 않았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준서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다. 준서는 서서히 회복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다. 나는 준서가 좋아하는 그림책들을 사다 주었고 함께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다. 준서의 얼굴에는 조금씩 웃음꽃이 피어났다. 나는 준서의 웃는 모습을 보며 비로소 내 삶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5년 동안 멈춰 있던 내 마음속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지은이도 준서의 병실을 찾아왔다. 두 아이는 서로를 보자마자 반갑게 끌어안았다. 오빠 지은아, 두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다. 지은이는 준서에게 자신이 숨겨두었던 그림들을 보여주었고 준서는 지은이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만화책을 읽어주었다. 두 아이는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어주었다. 나는 두 아이의 순수한 우정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준서의 회복과 함께 나는 5년 전의 아픔을 완전히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다. 나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다. 준서는 살아 돌아왔고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기에 주어진 기적이라고 믿었다. 나는 준서에게 조건 없는 사랑과 보살핌을 주며 그들이 잃어버렸던 시간만큼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려 했다. 이 모든 시련을 통해 우리는 더욱 단단해졌고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준서가 깨어난 후에도 병원 생활은 이어졌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잃어버린 기억들이 한순간에 돌아올 리 없었다. 준서는 아직 많은 것이 낯설어 보였고 때로는 혼란스러워하기도 했다. 나는 준서에게 억지로 과거를 묻지 않았다. 그저 곁에서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의 모든 것을 이해해 주려 노력했다. 아침마다 준서가 좋아하는 빵과 우유를 사다 주었고 점심에는 직접 만든 도시락을 가져가 함께 먹었다. 저녁에는 잠들기 전까지 동화책을 읽어주거나 어릴 적 즐겨 부르던 노래를 불러주었다. 준서는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경계하는 듯 했지만 점차 내게 마음을 열었다. 그의 눈빛에서 불안감이 사라지고 안정감이 찾아왔다. 나는 준서의 작은 손을 잡고 병원 복도를 산책했다. 복도를 걷다가 문득 준서가 멈춰 서서 한 벽에 걸린 그림을 빤히 쳐다보았다. 어린아이가 그린 듯한 삐뚤삐뚤한 그림이었다. 준서는 그림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모습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내가 잃어버렸던 시간 속에서 준서가 어떤 모습으로 자랐을지, 그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가늠할 수 없었지만 나는 이제 준서와 함께 새로운 기억들을 채워나갈 수 있었다. 지은이도 준서의 병실을 자주 찾아왔다. 두 아이는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어주었다. 지은이는 준서가 의식을 잃었을 때 혼자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리고 준서가 깨어나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랐는지 이야기해 주었다. 준서는 지은이에게 지난 5년 동안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어설프게 이야기해 주었고 두 아이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주었다. 나는 그들의 순수한 우정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지은이는 나를 이모라고 부르며 따랐고 나는 지은이에게 따뜻한 옷과 맛있는 간식을 사다 주었다. 우리 세 사람은 마치 작은 가족처럼 서로에게 의지했다. 퇴원하는 날, 준서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피어 있었다. 병원을 나서는 준서의 손을 잡고 나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5년 만에 다시 잡는 아들의 손이었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서가 어릴 적 가장 좋아했던 공원에 들렀다. 준서가 사라졌던 그 벤치에 나란히 앉아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하늘을 바라보았다.
늦가을 하늘은 푸르고 높았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스쳤다. 엄마. 준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고개를 돌려 준서를 바라보았다. 공원에 오니까 옛날 생각이 나요. 준서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어떤 생각?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랑 아빠랑 같이 도시락 싸서 여기 왔던 거요. 엄마가 해준 김밥이 제일 맛있었는데. 준서의 말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준서가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리고 김밥 내가 즐겨 해주던 김밥이었다. 그래, 준서야. 그때 엄마가 김밥 많이 싸줬지. 준서가 다 먹어버려서 엄마는 먹지도 못했잖아. 나는 웃으며 말했다. 준서는 내 말에 환하게 웃었다. 그의 웃음소리는 5년 전 그날처럼 맑고 경쾌했다. 나는 준서를 품에 안았다. 아이의 따뜻한 천이 내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잃어버렸던 시간들을 다시 채워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찼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와 따뜻한 저녁 식사를 했다. 준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불고기를 만들었다. 식탁에 앉아 준서가 맛있게 밥을 먹는 모습을 보니 나는 비로소 내 삶이 다시 온전해진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5년 동안 내 삶은 멈춰 있었지만 이제는 다시 새로운 페이지를 열 수 있었다. 준서는 학교에 다시 다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어려워했지만 곧 잘 적응했다. 나는 준서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고 그의 고민을 함께 나누었다. 준서는 다시 해맑은 아이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고 그의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 찼다. 지은이도 우리와 계속 인연을 이어갔다. 그녀는 주말마다 우리 집에 놀러와 준서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두 아이는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고 나는 두 아이의 순수한 우정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나는 지은이에게도 따뜻한 가족이 되어주고 싶었다. 그녀 또한 외로운 아이였기에 나는 그녀에게 조건 없는 사랑과 보살핌을 주었다. 내 삶은 이제 더 이상 절망과 상실감으로 가득 차지 않았다.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즐거웠고 준서와 지은이의 웃음소리가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다. 5년 전 나는 세상의 모든 희망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내 아들을 다시 만났다. 그것은 기적이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내 삶에 다시금 희망이라는 단어를 선물해 주었다. 나는 이제 안다. 삶은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이 늦가을. 내 마음에는 따뜻한 봄날이 다시 찾아왔다.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고 새로운 가족을 얻은 나는 이제 그 누구보다 행복한 엄마였다.